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저는 기막히면서도 경악스러운 일을 당해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20살 후반이라는 적은 나이지만 아는 언니를 통해 사람들 결혼 생활 관련한 이 사연 라디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언니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였어요. 그리고 제 짝이 될 예비신랑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죠. 처음 제 지인들에게 예비신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다들 예비신랑의 고아라는 부분을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더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부모님이 네 예비신랑 고아라고 뭐라 안 하셔? 혹은 너 정말 저 정도 사람에 만족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솔직히 이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도 눈에는 저와 예비신랑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 하늘과 땅 차이라 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친가가 주변에서는 나름 좀 산다는 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 쪽에서 예비신랑과 같은 고아를 쉽게 받아주냐는 말이 나온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후원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조금 풍족하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우스댈 필요도 없지. 너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업신여겨서도 안 돼. 특히나 제 아버지라는 분은 엄격하신 분이었죠. 아버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럭저럭 잘나가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대략 50억은 넘는 그런 회사를 제가 어릴 때부터 운영하고 계셨죠. 그래서 더욱 밖에서 처신을 잘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강조하셨어요. TV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설수라는 것이 회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가풍 아래에 부모님이 후원한다는 예비신랑과 그 어린 나이부터 얼굴을 트고 자랐어요. 예비신랑에게 부모님이 후원을 해준 이유는 간단했어요. 고아원장이 말하길 본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고아라서 그걸 살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들은 부모님은 그 아이가 궁금하다며 예비신랑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예비신랑은 암기력이 대단하고 고아원에서도 성적이 가장 좋아서 원장님이 아쉬워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걸 들은 부모님은 고아라는 예비신랑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어서 망설임 없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예비신랑에게 후원을 해주면서 부모님은 예비신랑을 종종 저희 집에도 데려오고 또 사람은 좁은 곳에서만 있으면 보는 눈이 갇혀버린다며 예비신랑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그랬죠. 아마 이 정도면 그냥 입양을 하지 그랬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입양된 예비신랑이 혹시라도 저희 가족들 때문에 자기 친부모님을 찾기 힘들어할까 그랬다더군요. 아무래도 자기를 키워준 가족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냐면서 말이죠. 아무튼 저와 예비신랑은 부모님의 후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유학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보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저희 사이를 부모님이 좋아할까 많이 걱정도 했지만 예비신랑이 그래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부모님께 먼저 알리는 게 도리 아니겠냐 해서 저흰 부모님 공인 연인 사이가 되었죠. 부모님은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비신랑이 고아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짜 가족, 진짜 아들이 생기게 됐다며 저희 연애를 반기셨습니다. 사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부모님 반응을 보고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다 잠시 저희 가족들이 삐걱거리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요.
그건 예비신랑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고지식하던 아버지는 제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신랑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자 저를 대뜸 집으로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설마 예준이랑 같은 경영학과 나왔다고 지금 회사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난 내 딸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예준이는 바로 저희 예비신랑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뜬금없는 말에 저는 머릿속으로 물음표를 그렸죠. 제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그럼 이 집의 장녀인 제가 아니면 회사를 누가 물려받아요? 설마 민정이한테 물려주시려고요? 걘 회사에 관심도 없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장녀 입장이라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는 공부를 억지로 열심히 해서라도 유학을 갔다 온 거였고요. 심지어 제 여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라 항상 전화로 저에게 회사는 언니가 물려받아야지. 난 그런 짓 못하고 살아. 하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런 말은 정말 뜬금없어 당황하게 됐죠. 아니, 그 녀석은 어차피 공부랑은 담쌓은 녀석인데다가 너랑 마찬가지로 딸이 아니냐. 지금 딸이라서 전화 민정이한테 주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버지 사업 누구한테 물려주시려고요? 저랑 민정이 말고는 아빠 자식 더 있지도 않잖아요.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난 예준이 잘 키워서 내 사업 물려주고 싶다. 어차피 너도 예준이랑 잘 지내고 있고 너랑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될 텐데 내가 잘 가르치면 딸인 너보다는 훨씬 낫겠지. 모름지기 남자들이 경영을 더 잘하는 법이다. 여자는 정에 휩싸이는 일이 많아 쉽사리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 전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딸한테는 절대 회사를 물려주지 못한다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남녀를 가르는 이런 차별적인 말까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같이 하시는 바람에 제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너 성적 보니 이번에도 예준이보다 못하더구나. 그럼 당연히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가야지. 나도 너보다는 머리가 더 좋은 예준이 가르치는 게 더 속 편할 것 같고. 물론 이런 아버지 말에 저는 반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으니까요. 세상이 성적순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너희들 유학 보내고 난 뒤부터 계속 생각했다. 너희 엄마도 여자는 애 낳고 뭐한다 하면 회사 돌보기 힘들지 않겠냐 그랬고 부모 결정에 돌을 달 셈이냐? 이 탓에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단번에 멀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자식이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듣고 안 서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본인이 한 말을 주워 담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그 서운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예비신랑은 쩔쩔매기만 했죠. 당연합니다. 본인을 후원해준 저희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처지였을 테니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닐까? 솔직히 회사 운영이라는 게 아버님 말처럼 여자가 하기엔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 당신은 내가 아빠한테 그런 말 들었다는데 내 생각했다는 말이 나와? 본인은 후계자 수업 받는다 이거지? 좋겠네. 이때는 저 역시도 자존심에 금이 간 상태라 예비신랑과의 사이도 잠깐 멀어지기는 했습니다. 친자식인 저를 밀어내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예비신랑이 그리 곱게 보일 수가 없었죠. 저 말고도 제 동생 또한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꼈어요. 비록 본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저한테까지 그런 매정한 말을 할 수 있냐며 말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자주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잔뜩 쌓인 서러움을 토로하며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가족이 사이가 좋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분인데요.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반발심이 생겨 저는 다른 대기업에 지원해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분기당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던 상태였죠.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던 날이었어요. 너희 엄마가 지금 사고를 당했어.
지금 수술 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와라. 얼른!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사고라니, 엄마가 수술이라니. 저는 귓가에서 계속 머무는 사고와 수술이라는 단어에 급히 상사에게 말을 하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리 냉전 상태의 관계라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어요. 상대방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앞에서 잘 가고 있던 엄마의 차를 냅다 박아버렸고, 다행히 엄마가 앞차에 부딪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만 받고 차는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를 피했던 엄마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박아버린 거죠. 당시 현장에서는 엄마의 목숨이 위태롭다, 어쩌면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계속 오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엄마는 빠르게 근처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가 생기고 말았죠.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평생 본인의 두 다리로만 걸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엄마의 모습에 괜히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괜한 화를 내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전혀 아닌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요.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내가 그냥 아빠가 말했던 그 일 맡아서 하기만 했어도. 장모님이 다치신 게 왜 당신 때문이야. 어차피 당신 일 바빠서 아버님이 말한 그 일 맡아서 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엄마 대신 하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예비 신랑은 자책하는 저를 계속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은 아버지가 제게 회사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는데 대신 좀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엿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해서 정말 시간이 안 된다는 말로 딱 잘라 거절했고, 그 때문에 엄마가 아침 일찍 부랴부랴 나서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신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고는 제 탓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준 거였고요.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가족 누구도 제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엄마 역시도 사람이 운이 안 좋은 때가 있는 법이지 하고 넘겼고요. 나을 수 없는 상처에 누구보다 좌절했을 엄마가 덤덤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 순간엔 저도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그간 못해준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잘할게요. 집에 자주 가고 엄마 얼굴도 자주 보러 갈 테니까 하면서 흑흑 울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태어난 엄마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걸을 수 있게 될 동안 집에서는 사용인을 쓰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이야기를 해서 결정한 일이었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보조기구를 잘만 활용하면 본인 힘으로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희망을 걸고 회복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다시 뭉칠 수 있었어요.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좋지 못한 일 때문이었지만요.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났던 동생도 저도 엄마를 보기 위해서 다시 종종 집에 들르기 시작했고요. 분위기가 점점 풀려가서 냉전 상태던 저와 예비 신랑의 상황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게 되었죠. 엄마를 돌봐주는 사용인도 예비 신랑이 어떻게든 알아와서 좋은 분으로 모셨고 말이에요. 내가 경력 많다는 아주머니로 구했어. 특히나 장모님 입맛 많이 까다로우시잖아? 회복에는 음식 잘 먹는 게 최고인데 장모님 입맛 제대로 맞춰주실 분으로 내가 구했지.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 예전에는 당신이 좀 밉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래서 다들 남편을 빨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건가 봐. 그럼 지금까지 화났던 것들 다 푸는 거지? 장모님도 이제 회복 열심히 하셔서 본인 딸이 결혼식 올리는 식장에는 걸어 들어가고 싶으실 거 아니야. 사위가 신경 써야지. 아마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간 예비 신랑의 마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다 압니다. 저 역시도 사업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성격이 대쪽 같은 덕분에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아 예비 신랑이 그간 고민이 많았을 거거든요. 이번 일로 저희 사이에 있던 앙금도 풀었으니 예비 신랑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났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이런 예비 신랑의 싹싹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고 말이죠. 예비 신랑이 구했다는 사용인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특히나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집에 가는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놨다며 매번 진수성찬으로 저를 맞아주셨죠. 물론 저희 가족들은 가정부가 하는 일까지 다 하실 필요 없다며 극구 말렸지만 아주머니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엄마 말고도 저희 가족을 전반적으로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주머니 월급을 제법 좋게 쳐주셨고요. 그렇게 친해지고 난 뒤에는 아주머니와 사담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알았죠. 당시에 아주머니에게는 저만한 딸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애가 곧 출산 예정이라서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곧 태어날 제 손주 때문이죠 뭐. 어머 세상에 축하드려요. 그런데 따님이 저번에 좀 어리다 하지 않으셨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에요. 아가씨랑 저희 애랑 아마도 동갑일걸요? 뭐 그렇게 치자면 남들에 비해서는 애를 좀 일찍 낳는 편이긴 하지만요. 저도 모르게 사용인 아주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자라고 결혼을 앞두고 아이 계획은 어떡할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다들 비혼이다 딩크다 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아이 욕심이 좀 있었던 터라 이런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도 본인 딸아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선뜻 먼저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제가 이 사실을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아주머니 딸이 곧 출산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아무렴 출산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빈손으로 축하할 수 있나. 아주머니 딸이 곧 출산을 할 예정이라고 전하니 저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면서 바람도 쐴 겸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아기용품을 골라 선물해 주시기도 했었죠. 사용인 아주머니는 그 별것 아닌 선물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희가 사준 것들은 아이 베넷저고리에 작은 신발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평화로운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말이 딱 맞는지 저희 집에서는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 일은 사실 저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아요.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죠. 저희 엄마가 앞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집안에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엄마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연습을 하고 계셨다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모자랐는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구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대신에 옆에서 엄마를 부축해주던 사용인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셨거든요. 아주머니가 몸이 불편한 엄마 대신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저희 엄마를 구해줬던 거예요. 아무튼 엄마도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정신을 정말 잠깐 잃었다 차렸는데 눈앞에서 아주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입은 엄마와는 달리 머리를 크게 부딪혔는지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났었죠.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최대한 침착하게 1층 바닥에 떨어진 본인 휴대폰을 보고 어떻게든 기어갔다고 해요. 땀이 뻘뻘 나도록 기어가 겨우 휴대폰을 주워 119에 신고한 후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민지야, 아주머니가 큰일 났다. 나를 감싸다가 계단에 머리를 그만. 일단 119에 신고는 했으니까 병원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마. 아무래도 수혈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저는 얼른 조퇴할 준비를 하고 전화를 기다렸죠. 그래도 119 구급대원이 빨리 도착했는지 엄마는 30분도 안 되어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엄마의 성견지명이 이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수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속으로 병원에는 어차피 혈액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하필이면 아주머니랑 같은 혈액형의 환자가 응급수술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혈팩이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아주머니는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전화를 한 일은 이때 아주머니에게 큰 행운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머니와 저, 동생의 혈액형은 같은 혈액형이었거든요.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3명이 다 같은 AB형이라 정말 신기하다는 말을 밥 먹으면서 했었거든요.
A병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혈액형인데도 당시 모여서 밥을 먹던 가족들 대다수가 같은 A병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사소한 대화가 딱 이때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엄마도 저나 동생을 부를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어쨌든 저흰 수혈이 필요하다는 말에 얼른 검사를 받고 아주머니께 수혈을 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그 시간 동안 아주머니의 딸이란 사람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가족이 도착한 상황에도 그럼 아주머니의 딸은 왜 수혈을 못했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때 아주머니의 따님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본인 딸이 출산을 한다며 휴가까지 받아 딸의 뒷바라지를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죠. 이쯤 설명하면 다들 아주머니의 딸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 출산을 한 산모가 수혈을 한다?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딸은 이때 수혈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연신 저와 제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를 했죠. 저흰 물론 별 말씀을요. 평소에 아주머니께 저희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아요. 하고 말을 했지만요. 사용인 아주머니는 다행히 늦지 않은 저희 수혈 덕에 의식을 차릴 수 있었고요. 크게 후유증이나 다른 증상들 없이 천천히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어서 어쩌죠? 집안일이 많이 밀렸을 텐데. 세상에, 지금 그게 문제랍니까? 당신 어제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깟 집안일이 뭐가 중요해요? 아주머니가 절 구한 은인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 아주머니는 이 와중에도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태어난 손주와 딸을 보살필 수 없다고 경제적인 걱정에 제대로 회복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번에 그런 아주머니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회복에 집중하라 말을 했죠. 당연합니다. 엄마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저희가 고작 일 못했다고 급여를 미루거나 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감사하다고 보너스를 더 넣어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상황이 있었음에도 예비신랑과 저는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 한 번, 아주머니와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 때문에 한 번, 결혼 준비가 뚝뚝 끊겼거든요. 물론 결혼 플래너와 함께 일은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런 악재가 2번이나 반복됐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스무스하게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긴 어려웠죠. 그래도 끝내 저는 그간 준비해온 예비신랑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저나 예비신랑과 가까운 사이만을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은 이날의 행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 행복했어요. 엄마의 사고와 더불어 사용인 아주머니까지 사고를 당했지만 그 이후로 2분은 차차 회복하셨고요. 엄마는 못 걷는다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힘들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다리로 걷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저희 결혼식에 목발을 사용하긴 했지만 본인의 2발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거기에 예비신랑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첫일을 맡으며 나름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고요. 그 일로 아버지의 신임을 이전보다 더 단단히 얻은 것 같다며 아무튼 서로 좋은 궤도를 달리고 있었으니 이런 때 이뤄진 결혼식이 어찌 안 좋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드디어 당신이랑 결혼을 하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남들이 우리 보고 부럽도록 말이야. 저는 이런 행복감에 젖어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 얼굴이 다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오늘 너무 많이 썼나 싶은 마음에 잠깐 한 5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끌고 대뜸 신부 대기실을 나서려 하는 겁니다. 물론 느닷없는 행보에 저는 안 끌려가려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우왕좌왕하며 당신 누구야? 하고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랐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내가 바로 당신 시엄입니다. 그보다 빨리 움직여요.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하면 안 돼. 엎어야 한다고. 이대로 결혼해서는 절대 안 돼. 맞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구해주고 저희 가족을 위해주던 사형인 아주머니였어요. 얼굴을 확인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순간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사형인 아주머니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주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란 말은 또 뭐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 아시면서 무슨 짓이냐고요? 지금 이런 신랑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이 결혼 무효로 해야 한다고요. 당신 이대로면 정말 큰일 난단 말입니다. 제 물음에도 무작정 결혼을 물러야 한다는 아주머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결혼을 안 된다고만 말을 하니 일단 제 옆에 준비되어 있던 물 하나를 건네며 진정하고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했죠.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는 방금 전에 펄쩍 뛰던 것들은 그만두셨죠. 그러면서도 제 손목을 잡고 당장 나가야 해요 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단 진정한 다음에 이야기 좀 해요. 지금 그렇게 말한다 한들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고 말했죠. 이런 실랑이를 한 5분 정도 했을까요? 진정한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머니가 제 예비신랑의 친엄마라는 이야기부터 말이죠. 나도 내가 속이고 이렇게 지낸 게 염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믿어주세요. 걔 제 친아들이에요. 제가 걔 친엄마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린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어진 말에 더 충격을 받을 줄은. 아가씨, 미국에서 유학했었죠? 걔랑. 저는 걔가 미국 유학 간다는 거 가기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 게 그 무렵이니까요. 뭐라고요? 지금 제 남편 될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제 신랑이 그때부터 자기 친부모를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나 저희 가족한테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친부모를 찾지 못한 행세를 하던 제 예비신랑은 이미 옛날 옛적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주신다는 말을 하기도 전부터 자기 가족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날까지 저희한테는 속이고 저와 결혼을 진행했던 겁니다. 처음 제 아들을 만난 자리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녀석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이한테 애를 베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예비신랑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세상에,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니 벌써 옛날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바람도 아니죠. 이건 거의 두 집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봐야겠네요. 저와의 사이가 이렇게 되기도 전부터 사형인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사람과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했으니 말이죠. 그 뒤로도 아주머니와의 이야기로 알게 된 사실은 저를 큰 혼란에 빠뜨렸어요. 일단 그 딸이라던 사람은 사실 예비신랑의 전 처지와 같은 고아로 예비신랑과는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예비신랑이 후원을 받던 그 시절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라고. 그래서 예비신랑이 내연녀를 많이 챙겨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유학을 가면서 이제 챙겨주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머니한테 내연녀를 부탁해서 예비신랑의 유학기간 동안은 둘은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당시도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렴 그렇겠죠. 이제야 겨우 찾은 아들의 부탁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젊을 적 이혼하면서 아들을 버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으니 더 했으면 더 했겠죠. 아주머니는 예비신랑이 4살 되던 때 이혼을 하게 되면서 떠맡은 예비신랑을 책임 묻진다며 고아원에 두고 온 거라 했거든요. 저라고 그놈을 설득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라 설득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 녀석이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어쩔 수 없는 저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무튼 그 내연녀와 지내면서 아들인 예비신랑에게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그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떼돈을 버는데 이 기회를 날리라고? 차라리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돈 쓰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데 유학을 보낼 때까지도 저희 집안에서 예비신랑을 입양할 생각을 안 하자 이제 저한테 눈을 돌려서 결혼한 후에 저희 집안을 삼킬 작정이었던 거죠. 이 말에는 아주머니도 그렇고 내연녀도 그렇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삶이라는 게 뭔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쫄쫄 굶어야 한다는 말에 예비신랑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 말에 아주머니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죠. 예비신랑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 집에서 받는 후원을 맛보고 난 뒤에는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친모와 내연녀한테는 생활비랍시고 자기가 후원받는 금액을 일부 떼어줬더라고요. 어쩐지 미국에 있을 때 자꾸만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 하는 그 행색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이 두 사람한테 보냈던 거겠죠. 제 아들 녀석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저도 다 알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고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사람이 이상해지더군요. 변명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렇게 예비신랑에게 돈을 받는 생활을 하던 중에 예비신랑이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더 빼먹기로 작정을 한 모양인지 아주머니를 사용인으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이때 자기 아들한테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잘못된 건 압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일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손주와 며느라기 될 애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앞으로 더 들어갈 생활비를 벌려고 그 녀석에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니 덥석 그 녀석 말을 다 고지곳대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비신랑이 본인과 내연녀, 자기 자식을 버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군요. 예비신랑은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아이 엄마인 내연녀에게 자신의 성 말고 내연녀의 성을 물려줄 생각은 없냐고 묻기까지 했다더군요.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은 어렸을 때 믿었던 엄마에게 버림받았기에 차라리 엄마 성을 물려주면서 엄마의 책임감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대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지만 같이 들었던 저는 정작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이 이름은 내연녀와 아주머니가 잘 지어주긴 했지만 수상한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었대요. 자신이 생활비를 꼬박꼬박 입금해 줄 테니 아이의 아주머니, 내연녀와 아기 셋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어디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라고 계속 설득을 했대요. 아마 근처에 살면 꼬리가 밟힐 수도 있으니 그런 말을 계속했던 거겠죠. 내연녀도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처음엔 반박을 했다는데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설득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 잔말 말고 가라고 폭력을 행사했다더군요. 그래서 내연녀는 아주머니한테 말한 거죠. 저 사람 지금 우리를 다 버리려고 작정한 거라고. 절대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거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날 외에 엄마가 계단에서 다칠 뻔했던 그날 아주머니는 집에서 예비신랑을 봤다 하더라고요. 자신이 계단에 머리를 박고 쓰러진 상태에서 의식이 멀어지던 그때 거실 창 너머로 예비신랑이 본인을 보고 멈칫하고는 돌아서던 걸 말이죠. 분명 저희 엄마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돌아섰다는 건 아마도 좋지 않은 결말까지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다 하고요. 그 순간부터 아주머니는 뒤늦게 만난 아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지만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취중진담을 한 것에 내가 그간 속았구나 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어쨌든 자신을 살린 건 친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아주머니는 마음을 굳히고 저희 집에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늦게 밝히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속이려고 했던 일들도 정말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결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주머니는 가방에 넣어온 남편과 내연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서류 한 장을 건네줬어요. 건네준 서류의 정체는 바로 친자 확인서였죠. 그것까지 확인한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인사를 하던 예비신랑의 뺨을 그대로 냅다 갈겨버렸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친엄마를 두고 고아 행세를 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속여먹어? 당신이란 놈은 그러고도 사람 탈을 쓸 생각을 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예비신랑까지 아주 다 난리가 났죠. 뺨을 맞은 당사자인 예비신랑은 무슨 일이냐며 난동을 부리던 제 손을 잡고 그만하라 소리쳤고, 부모님과 동생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알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저를 뒤따라 나온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 보는 와중에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한 거냐?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여기 이분이 저 자식 친어머니라고요. 저흰 저 자식한테 속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이면 쓸개면 다 줄 것처럼요. 그게 무슨... 예준이 너, 얘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냐?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냔 말이다. 아버님, 그게...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온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럴 수 있어? 아,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알았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 했던 행동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속속들이 밝힐 거니까 알아서 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찾아온 하객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저희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다시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날의 일을 먼저 봐야겠다 싶었어요. 저희 집에는 엄마가 아프시고 난 뒤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놨거든요. 원래는 대문에만 있던 CCTV였지만 혹시나 싶은 상황을 대비해 여러 대를 추가로 설치해둔 상태였죠. 예비신랑은 이런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가족도 아닌데 딱히 말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예비신랑은 저에게 뭘 어떻게 밝히게? 하고 당황해서 물었지만 저는 그 물음에 답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는지는 본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딱히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잘 생각하겠지 싶었거든요. 아무튼 집에 있던 CCTV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아주머니의 증언대로 진짜 사고가 난 시각에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 들어오다가 뭔가를 보고는 몸을 돌려 어딘가로 숨는 모습이 잡혀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인간의 인간성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죠. 정말로 자신의 친모인 사람을 버리고 돈, 권위만을 위해 나와 결혼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을 가족들과 전부 함께 확인을 했죠. 이것 보세요. 이러고도 그 인간이 정말 제 남편으로 괜찮다. 아빠 사업 후계자로 괜찮다 생각하세요? 세상에, 지금 그럼 이게 자기 엄마가 저렇게 다쳤는데도 그걸 못 본 척하고 있는 거란 말이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저런 놈이었다니.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저놈을 당장에... 아버진 영상을 보자마자 예비신랑을 찾아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셨지만 전 이렇게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성격에 간단하게 뭐라고 한 뒤에 내쫓는 게 다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전 저 사람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입속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요. 저는 그날로 예비신랑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고아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했던 지원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사실이 사기라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본인의 가족을 찾았음에도 그걸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도 지원은 다 받고 있었으니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뭐겠어요? 물론 이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사용인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저와 가족들을 보고는 면도 없는지 예정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를 봐달라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얼마 전에 일도 잘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그 친부모를 찾았다는 사실 하나 숨겼다고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자네 입에서 장인어른이란 말 듣기 싫네. 지금 우리 가족을 전부 속여놓고 그런 말이 잘도 나와? 그리고 진자 확인서. 나도 다 확인했네. 어디서 밖에 살림을 꾸려놓고 우리 금쪽 같은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 역시나 가장 실망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은 예비신랑보다 모자라다며 홀대를 하더니 아주 고소하죠 뭐. 물론 저 역시도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비신랑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일체 용서 따윈 없었어요.
엄마도 자기를 구해준 사용인 아주머니가 예비신랑의 외면으로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다는 말에 저건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예비신랑을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제 동생 역시도 저 인간 때문에 언니랑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면서 절대 용서 못한다 했죠. 저와 아버진 당연하고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땅바닥에 버리고 있었는지 톡톡히 알게 됐으니까요. 다만 엄마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사용인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선처를 해주면 안 되냐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같이 지내면서 많은 정이 쌓인 듯했죠. 저 사람이 뭐가 나쁘겠니? 우리 속인 건 괘씸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론 우리를 끝까지 도와줬잖아? 물론 나쁜 짓이면 틀림없어. 그래도 마지막 호의에는 보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주머니에게는 엄마를 도와준 대가로 주었던 금액만 되돌려받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가주겠다 합의를 봤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남겨진 한 사람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바로 예비신랑의 내연녀 말이에요. 사실 이 내연녀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런 예비신랑 뭘 믿고 아이를 덜컥 낳아버렸는지. 하지만 저를 속이고 지금까지 예비신랑의 도움을 받아왔으니 앞으로는 그 원조 없이 아마도 힘든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예비신랑은 이제 사기죄로 저희한테 고소당해 벌금이든 형이든 살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예비신랑의 사기죄는 인정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를 기만하고 어쨌든 저희가 후원해주는 돈을 속이고 계속 받고 있었던 사실이 고의적인 사기를 하기 위함이라고 인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저는 그놈에게 결혼사기죄까지 물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식까지 진행을 하면서 들어간 돈의 대부분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금액들이었거든요. 예비신랑은 현재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혼자금을 대부분 저에게 떠넘겼어요. 본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돈을 줄 수 있겠냐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놈은 싹수가 놀았네요. 이래서 콩깍지라는 것이 무서운 거라 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비신랑은 벌금을 2천 정도 물었고요. 짧게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몰라도 범죄자 낙인이 찍혔으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겠죠. 그리고 남겨진 예비신랑의 두 가족 있죠? 사용인 아주머니와 내연녀. 사용인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끝까지 내연녀가 자신의 손주의 엄마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 곱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엄마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저희 집안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그놈의 부모이기도 하고 저희를 속이기도 했으니 저흰 그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이번 일로 정말 깨닫는 게 많다며 저와 동생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여자가 대단한 일을 할 나라가 아니라며 딸에겐 회사를 맡기지 않겠다 우겼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 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게다가 아무리 성적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인성이 덜 된 인간에게는 더더욱 맡겨선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가장 믿음직스럽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버지를 따라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는 사과 받아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저에겐 손해잖아요? 예전에 저에게는 딸이라서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전부 철회하면서 자신의 후임은 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딸인 제가 부모님에게 지고 들어가야죠. 전 예비신랑 놈이 깜빵에 가고 난 뒤에 저희 가족은 정말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뭘까 싶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자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청자님들께 돈을 쫓는 생활은 절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는 일이라는 게 정말이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욕심은 항상 조심하시고 대신 본인의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인 행복을 쫓으며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